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필수 공식 18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원래 공식을 좀 알고 있다가 제가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쌤 제가 365일 중에서 364일 동안 기억을 하던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언제? 시험 당일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르기 전에 공식 한번 훑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필수 공식 18선을 마련해 봤습니다. 박수. 미친놈 같아요? 네. 아무튼 필수 공식 18개를 마련해 봤고, 이 18개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점수를 상승시킨다는 느낌보다는요, 점수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원래 알던 공식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까먹고 있는 공식은 없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필수 공식 18선이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짧게 진행할 거고요.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점에 유의하십시다. 이 공식 알고 있죠? 이렇게 확인 점검 차원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공급 이론의 첫 번째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 균형이죠. 균형. 자,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 P와 균형 양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본값은 QD와 QS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QD, QS를 갖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QS를 고정해요. 이렇게 주고 QD가 바뀌었다. QD1, QD2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수요 함수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 함수의 변화도 나옵니다. 공급 함수의 변화. QD를 고정 디폴트 값으로 주고요. QS가 QS1, QS2 공급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간혹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공급 함수를 고정하고 수요 함수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PQ의 변화를 따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요 함수를 고정하고 공급 함수가 바뀌었을 때 PQ의 변화 한 번쯤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울기를 묻는 공식이 시험에서 기울기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걸 계수라 그래요. 근데 다 기억하시기 힘드니까 기울기는 위에 Q가 올라간다라고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Q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Q.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이 수염수가 QD는 1400-2P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기Q 하시면 되니까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분의? 2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아무 말이 없으면 1입니다. 그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하시면 되고, 기울기는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 값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분의 1 기Q 2분의 1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균형 클리어. 두 번째입니다.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배우시는 공식 중 유일하게 절대값을 씌워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입니다. 하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이 없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한번 X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갑니다. X제 가격 변화율분의 X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를 합니다. 1과 비교.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종류 몇 개? 5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가운데 손가락 까딱까딱. 요거 1.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1.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1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0과 비교합니다. 0은 무엇을 구분하는 숫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수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제로면 중간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제로면 독립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멜로디 알려드립니다. 멜로디. 우리 편 이겨라가 멜로디입니다.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에는 정렬중이 나오고요. 교차에는 대보독이 나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정상제가 뭔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요. 이렇게.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요.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요.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요. 그래서 암기 코드 하나 있습니다. 교소형 가일.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해서 종류 몇 개? 3개.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3개씩. 수의 가계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1일 때 탄력, 1일 때 다리 탄력,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는 완전 탄력. 결국 수의 가계 탄력성은 1보다 커서 탄력인지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인지를 따진다면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라서 각각 정상제 대체제인지 마이너스라서 열등제 보완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의 탄력성 클리어. 거미집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은 계산 공식이라 하기는 조금 그런데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는 거미집입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는 거미집이고요. 같으면 순환하는 거미집. 이건 알고 계시죠? 수탄수, 공탄발 하시면 되죠. 근데 기울기로 문제를 푸셔도 되긴 한데 탄력성의 크기를 함수에서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에서.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를 뒤집으시면 돼요. 탄력성은 탄 P 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기 Q, Q가 위로 올라갔지만 탄력성은 P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QD는 1400-2P 해서 수의 탄력성의 크기를 미루어 짐작해 봅시다. 그러면 1분의 2 하시면 수의 탄력성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크기 정도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성과 기울기의 반비례 관계로. 그래서 물론 이 문제 기울기로 연습하신 분들은 기울기로 푸셔도 되고요. 탄력성으로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탄력성은 P를 위로 올린다. 기울기와는 반비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함수에서만 그래요. 그래서 기, Q, 탄, P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필수 공식 세 번째 거미집 이론 탄피 클리어. 4번 이번 시험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정보 현재 가치. 정보 현재 가치는 돈이 나오면 돈을 2개 빼고요. 미실현 확률, 그러니까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하고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돈 2개 마하고 빼고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뭐로 나눠주냐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줍니다. 나눠주는 게 카시오 계산기는 안 되지만 일반 계산기로 1년짜리는 는 하시면 되고요. 2년짜리는 는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연속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 빼앗나 는, 2년짜리는요 정보 현재 가치 구할 때 빼앗나 는, 3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 빼앗나 는, 5년짜리는요 네네 선생님, 5년짜리는요 빼앗나 는, 네네 선생님, 는 이렇게 하시면 5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험도 얼마 안 남아서 초조하고 불안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재롱잔치처럼 재롱잔치처럼 재밌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고 싶겠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아무튼 는까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지 혼자 하고 지 혼자 지랄하고 막 그러네, 그죠?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러네.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입지계수입니다. 입지계수는 이번 시험에 한번 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전국의 전특, 전산업 특정산업, 지역의 전특, 전산업 특정산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첨가 마지막 숫자를 곱해주고요. 가운데 숫자 2개를 연속으로 나눠주시면요. 입지계수 번분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요거는 하시면 되고 공식 암기하실 때는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하시면 됩니다. 입지계수 클리어. 확률 모형과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 하나 필기할까요? 허프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계수 하셔도 되고요. 거리 마찰계수 하셔도 됩니다. 이 마찰계수가 2일 때만, 주로 2가 나와요. 2일 때만 랠리하고 허프하고 공식이 똑같습니다. 공식이 똑같아요. 단지 랠리는 도시 했던 걸 허프는 매장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시를 뭘로? 매장으로. 그래서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시면 되고, 랠리 공식과 허프 공식은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다라고 처리하시고 내용 정리를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2개 클리어. 둘 중에 하나 더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것은 이번 시험에서는 랠리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버스. 컨버스는 일단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A가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B에 가깝게 형성을 시키고요. A가 작다면 상권의 경계는 A에 가깝게 경계를 형성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할 겁니다. 만약에 큰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전체 거리에서 이만큼을 빼면 나머지 거리, 이만큼 빼면 나머지 거리,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공식 무시하시고 1 플러스 루트 작은 큰 전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짝큰 전체, 1 플러스 루트 짝큰 전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요쪽, 무조건 요쪽. 다행히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바로 정답. 얘는 큰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전체 거리에서 이만큼을 뺀다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보통 4배 크게 나오거나 9배 크게 나오니까 이거는 바로 나누기 3 하든지 나누기 4 하든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4배 클 때는 끄집어내면 2, 앞에 1 플러스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누고요. 9배 클 때는 루트 9, 끄집어내면 3, 앞에 1 플러스 있으니까 4로 나눈다. 3 나눌 건지 4 나눌 건지만 고민하시면 되고, 우리가 구한 건 무조건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 꼭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림 대충 그려도 돼요. 우리가 뭐 피카소도 아니고 우리가 뭐 밀레도 아니고, 그지? 뭉크? 아니니까 그냥 대충 크게 작게 이렇게 그려서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 형성시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수익률입니다. 자, 우리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은 크게는 4가지입니다. 일단은 기대 수익률 구하세요 하는 경우 있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세요 하는 경우 있고요. 요구 수익률 구하세요 하는 경우 있고,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하고 확률이 뜨고요. 수익률이 떠요. 몇 퍼. 이거 이제 가중평균에서 곱해서 하시면 돼요. 확률과 수익률을,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하시면 되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똑같은데 비정락이 아니라 ABC가 떠요. ABC에 이번에는 확률이 아니라 비중. 나머지는 수익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 수익률이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 건 그냥 기대 수익률,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최소 수익률이면서 기회비용이 되는 수익률, 최소 수익률이면서 기회비용이 되는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인데요. 요구 수익률은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무협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인플레 더하기, 무조건 더하기입니다. 물론 가치 상승분이 나오는 경우는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빼기도 합니다만은, 가치 상승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빼기는 차치하고 더하기만, 무협률 더하고 위험할증률 더하고 인플레 더하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키우는 방법은 무협률도 커져야 되고요, 위험할증률도 커져야 되고요, 인플레도 커져야 되고요. 참고로 직전 시험이었던 34회 시험에서는요, 투자 가치를 구하라고 하고 순수익을 줬어요. 순수익을 뭐 4,500 이런 식으로 줘요. 4,500 이렇게 줍니다. 요구 수익률 안 주고 뭘 주고 주는지 아세요? 무위험률 4%, 위험할증률 3%, 인플레 2%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3개 다 하면 9%거든. 그래서 답이 5억 되는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데, 순수익 주고 요구 수익률 안 주고 3개 더해서 푸는 것을 줍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원래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무시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합시다.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내 돈에다가 수익에다가 이자 빼고 상승분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내 돈, 수익, 이자,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오면서 상승분 플러스.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는 빼고 상승분 중간에 플러스로 박습니다.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남들 문제 구경할 때 우리 자기 자본 수익률,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우리 자기 자본 수익률,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재밌네.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지만 부채비율이 나올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은 부채비율이 나올 때는요, 일단은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부채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칙 연산 계산에서는요, 가로가 1번이에요.
곱하기가 두 번째예요. 더하기는 제일 마지막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올 때만입니다. 부채비율 나올 때 자기 잡은 수익률은요. 빼꼽더 하십니다. 빼꼽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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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꼽더. 총에서 저 먼저 빼세요. 두 번째 부채비율 곱하세요. 세 번째 총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총에서 저 빼고 부채비율 곱하고 총을 더하는데 이거는 뭐가 나올 때? 부채비율이 나올 때.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부채비율 빼꼽더. 따라했어요? 부채비율 빼꼽더. 부채비율이 나올 때만 자기 잡은 수를 구할 때 빼꼽더 빼꼽더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익률 클리어. 화폐 시간가치 계산입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는 제가 고민 끝에 3개 공식만 외우는 걸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연금의 내가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금 평가계수는 이 공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앞뒤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N승만 추가하시면 돼.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앞뒤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 추가. 요거 보면서 한번 해봐. 연금 평가계수 시작.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만 추가하면 돼. 마이너스 기점 두 개 위치 바꾸고 마이너스 추가.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연금의 내가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금 평가계수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가 잔금하고 잔금 비율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대출 잔액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부채를 알고 있을 때는 잔금 비율만 곱해주면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알고 있을 때는 연금 평가계수 잔여 기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부채 서비스액 알고 있을 땐 연금 평가계수 잔여 기간, 부채를 알고 있을 때는 곱하기 잔금 비율. 근데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은 연금 평가계수 전 기간분의 연금 평가계수 잔여 기간. 만약에 대출 기간이 몇 년인데 30년인데 5년 후에 잔금 비율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면요. 연금 평가계수 30년분의 연금 평가계수 25년을 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고요? 잔금 비율이 나오고 대출금에다가 방금 얘기했던 잔금 비율을 곱해버리면 잔금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빌려온 돈 부채를 알고 있을 때 대출금을 알고 있을 때는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대출 잔액 잔금이 나오고요. 은행에다가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알고 있을 때는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 기간만 때려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채 측정입니다. 현금 수채 측정은 영업의 현금 흐름이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영업의 현금 흐름은 가공기, 유영순, 두세, 영세 합니다. 매각 현금 흐름은 매매, 순미, 세자세 이렇게 합니다. 이때 자 보세요. 제 입에서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 영업소득세가 나오면 영업 쪽입니다. 하지만 미상한 자당장금, 매도경비,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는요 매각 현금 흐름입니다. 왼쪽 오른쪽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은 영업 쪽입니다. 순매도가액, 세전지분 복귀액, 세후지분 복귀액은 매각 쪽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경비에는요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이런 게 포함이 되지만 공부감소 계좌, 공시밀 불량부채, 부채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개인업무비, 자본적 지출은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공부감소 계만이자, 공부감소 계만이자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이번에는 부채서비스액, 동의어가 중요합니다. 부채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그래서 부채서비스 간에는 원금 있나요? 이자 있나요? 그러면 둘 다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채서비스 간에 뭐가 있다고요? 둘 다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그리고 영업소득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요 하시면 됩니다. 순대는 더하고요, 이감은 빼고요,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기도 하고, 혹시 세전현금으로부터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는요 세대원까지 더하고 감만 빼고 세율 곱하시면 됩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세대원이요. 세대원은 더하고요. 값만 빼고 세율 곱하는 건데 평가사 시험 쪽에 세대원 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순대만 더 하지 말고 세대원도 한번 더 해봐요. 순대 더하고 2감 빼고 세율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세대원 더하고 감 빼고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 구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현금 수지 측정 클리어. 11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입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두 가지만 계산 문제 연습하세요. 수년가 구하는 거랑 수익성 지수 구하는 겁니다. 수년가는 들어온돈의 현가에서 나간돈의 현가를 그냥 빼기 하시면 돼요. 수익성 지수는 들어온돈의 현가에서 나간돈의 현가를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B, C. 좀 이렇게 필 받으면 D까지. 출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 1000, 1500, 뭐 2000, 뭐 또 1000 이렇게 할까? 들어온 돈이 내년에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6300, 4200, 3150, 그 다음에 뭐 262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할인율이 5%랍니다. 그럼 나간 돈은 현재 나갔으니까 됐고 나간 돈을 들어온 돈을 1.0으로 다 나눠줍니다. 전부 다. 하면 요거 6천만 원 되고요. 요거 4천만 원 되고요. 요거 3천만 원 되고요. 요거 2,500만 원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돈에서 저 앞에 이 돈을 빼는 게 수년가법이에요. 빼는 게. 이 돈들에서 빼는 게 빼기.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거고요. 연습 많이 되신 분들은요. 요런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만 더 추천해 드립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에 각각 120만 원씩 계속 벌었대요. 근데 7년 차는 1,420만 원을 벌었대요. 그때 나간 돈은 뭐 한 500만 원 나갔대요. 이때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세요. 그러면요. 묻지 마세요. 왜 그런지. 나한테 자꾸 묻지 마. 나 대답할 기분 아니야. 이 1,400만 원을요. 120하고 1,300으로 나눠요. 이 숫자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 하고 첫 번째는 연금의 현가계수 7년으로 땡겨요. 7번 발생했으니까 차액 1,300 남았죠. 걔를 일시불의 현가계수 7년으로 땡겨요. 그래서 이걸 는 누르고 GT 누르면요. 이 그랜드 토탈에서 더해지거든요. 요 값에서 앞에 500을 빼면 수년가고요. 나누면 수익성 지수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126번 나오면 7번 만들고요. 128번 나오면 9번 만드세요. 나머지 차액은 일시불 현가계수로 땡겨줍니다. 두 개 숫자를 더해줍니다. 빼는 게 수년가법이고요. 나누어주는 게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일반인들은 틀리는 문제니까 이 문제까지 맞춰주시면 대박 납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어림셈법.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해설 강의, 계산 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림셈법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요 공식 노름입니다. 일단 승수법은요 총소득 승수요, 순소득 승수요, 세전현금 흐름은 승수요, 세후현금 흐름 승수요.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소득 승수는 순분의 총,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 세후 승수는 세후분의 지분.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요 시험장에 이 자료 들고 가셔가지고요 바로 보고 시험 치세요. 100% 나오니까. 종합자본환원율은 총분의 순, 지분배당률은 지분분의 세전, 세후수익률은 지분분의 세후. 그래서 공식 화끈하게 요거는 날려드릴 테니까 승수법에 4개, 수익률법에 3개만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동요도 하셔야 됩니다. 순소득 승수의 동요는 자본의 수기간, 순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 수익률, 세후수익률은 지분투자 수익률, 지분배당률은 지분환원율이라 그래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배당, 환원 같은 말이에요. 지분배당률이 지분환원율입니다. 총투자 수익률은 종합자본환원율이고요. 지분투자 수익률은 세후수익률입니다. 동의어 4개. 순소득 승수와 자본의 수기간 동의어, 종합자본환원율과 총투자 수익률 동의어, 세후수익률과 지분투자 수익률 동의어, 배당환원 동의어, 지분배당률과 지분환원율 동의어. 참고로 직전 시험이었던 34회 시험에서는요 지분배당률이 지분배당률로 안 나오고 지분환원율로 나왔습니다. 동의어로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 있다가 딱 덮고 시험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율분석법입니다. 비율분석법은 대부 부채 총령입니다. 대부 부채 총령. 5번, 6번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은 하늘이 두 쪽에 놔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요. 분자의 디폴트 값 부채를 고정값으로 박아놓고요. 전체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그러면 대부 비율이고요. 내 지분,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은 동의어가 진짜 많아요.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까지가 대부 비율의 동의어입니다. 근데 부채 비율은 동의어가 없어요. 깔끔하게 부채 비율. 깔끔하게 부채 비율.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의 값어치 중에 부채는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영어로는 LTV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채 비율은 그냥 깔끔하게 부채 비율. 둘 다 부채를 받고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대부 비율, 내 지분 그러니까 내 자본분의 부채 부채 비율. 부채를 고정값으로 받고 밑에 가치가 뜨면 대부 비율. 지분 자본이 뜨면 부채 비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감당률이요. 부채 감당률은 공식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공식입니다. Debt Service Coverage Ratio, DCR이라고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요. 공식 모르면 큰일 나고요. 얘는 1보다 클수록 좋아요. 얘보다 커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잔액이 있다, 충분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1보다 작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률, 불이행률은요. 유효 총소득분의 유일하게 유효 총소득을 쓰는 공식입니다.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런데 요 값은요. 작을수록 좋아요. 아까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은데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좋아요. 이유는요. 채무 이행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채무 불이행률이 이거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률이 좋아요, 불합격률이 좋아요? 합격률이 좋지. 이건 불합격률이야. 불합격률은 작을수록 좋지. 그렇지? 채무 이행률이 아니야. 이행률이 아니라 불이행률이라고. 채무를 이행하는 확률이 아니라 불이행하는 확률이고 분자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요. 이게 커진다는 것은 결국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커진다는 것이니까 빚을 못 갚을 가능성, 즉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 1보다 클수록 좋고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으로서 작을수록 좋다. 기억하소서. 이번에는 대출 가능액 계산입니다. 주택 대출 가능액 계산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상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는요. 아까 한번 했었죠. LTV 대출 대부 비율.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에서 일단 부채 구하시고요. 부채 구하시고요. 상가는 순부저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상가는 순부저. 상가는 순부저. 상가는 순부저. 순부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자산상수 하면 또 부채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개 부채를 비교해 가지고요. 작은 숫자가 답이 돼요. 만약에 이게 4억이야. 이게 3억이면 답은 3억입니다. 근데 혹시 기존 대출 금액이 1억이 있으면 그걸 까고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까지 하는 거. 상가는 순부저를 순서대로 넣으면 부채가 튀어나온다. 요 부채랑 LTV 부채랑 비교한 다음에 작은 숫자가 답이 되고 기존 대출 금액이 있으면 그걸 까고 추가 대출 금액을 구하시면 된다까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I say 상가는 you say 순부저. I say 상가는 you say 순부저. 오케이? 상가는 오케이.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집중해서 그래요. 15번. 자금의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융자 원금 나누기 상환 기간 하면 원금이 나와요. 이자는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인데 요 공식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요 공식. 이자는 융자 원금 빼기 상환 원금 곱하기 n-1회차 곱하기 이자율인데 혹시 계산기 한번 조작에 답을 구하고 싶으시면요. 요걸 1번으로, 요걸 2번으로, 요걸 3번으로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바로 한 번에 계산기 한번 조작에 이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부디 알았으면 좋겠고 원리금은 방금 구한 원금과 방금 구한 이자를 두 개를 더해줘야 돼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요. 한 번에 원리금이 구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저당 상수를 곱해서요. 이자 구하는 공식은 이런데 원금 구하는 공식은 방금 구한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1회차 원금 구하는 공식과 2회차 원금 구하는 공식만 암기하세요. 예컨대 저당 상수가 0.087이야. 뭐가요? 저당 상수가요. 이자율이 0.06이야. 뭐가요?
이자율이요. 빌린 돈이 5억이야. 이때 1회차 원금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5억 곱하기 0.027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상수 0.087에서 0.06을 빼라고 0.027을 곱하면 1회차 원금이 한 방에 구해지고요. 2회차 원금은 방금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1.06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 플러스 R. 2회차 원금은 여기다가 또 곱하기 1.06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방금 요 조건일 때 3회차 원금을 계산기 한 번 조작에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억 곱하기 0.027 곱하기 1.06 곱하기 1.06는 때리면 3회차 원금이 한 번에 구해집니다. 참고로 요게 1회 원금이요. 요게 2회 원금이요. 요게 3회 원금이요. 그래서 자꾸 열심히 계산 연습하신 분들은요. 한 번, 계산기 한 번 딱 쳐서 3회차 원금까지 갚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낸다니까. 5 곱하기 0.027 곱하기 1.06 곱하기 1.06는 때려버리면 한 방에 3회차 원금까지 갑니다. 대박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선에 16번째로 갑니다. 16번째. 비율이 몇 차입니다. 직전 시험이었던 34회 시험에서 비율이 몇 차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위치, 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매출액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제곱미터당 매출액에다가 분양 면적을 곱해서 얘를 둘러 나눕니다. 손익분기점과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 손익분기점까지는 뭐를 내고요? 기본 임대료를 내고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가 임대료를 내고요. 방금 얘기했던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결국 임대료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임대료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추가 임대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입니다. 가운데 제일 앞에 뭘 박아? 매출액을 박아. 걔를 뭐와 뭐로 나눠? 손익분기점과 초과 금액으로 나눠. 손익분기점까지는 뭐를 내고요? 기본 임대료를 내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뭐를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구한 다음에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전체 임대료를 구한다 하는 것을 위치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유번호 매겨드렸거든요. 1번이요. 매출액. 2번이요. 손익분기점. 3번이요. 초과금액. 2번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4번 뭐를 내고요? 기본 임대료를 내고요. 3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뭐를 때려서? 추가 임대료를 때려서 추가 임대료를 내고요. 둘을 더해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4번, 5번 더한 게 6번입니다. 4번, 5번 더한 게 6번입니다. 위치 선정 기억하소서. 이번에는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은요. 제조다라 원가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 지수를 적용할 때는요. 신축 지점 지수분의 기준 시점 지수를 신축공사비에 곱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100분의 125, 100분의 150 이런 것만 주구장창합니다. 몇 년의 경과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동률이 5%다 이럴 때는요 2년 경과됐는지 3년 경과됐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축공사비비 곱하기 1.05에 2년 전일 때는 2승 3년 전에 신축했을 때는 1.05에 3승을 때려야 되거든요. 즉 N승을 지수법에서는 안 하고 변동률 적용법에서는 N승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직전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긴 한데 나온다면 이번 시험은 무조건 변동률 적용법입니다. 지수법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혹시 제곱미터당 제조다원가를 구하라고 한다면요. 일단 직간이를 더합니다.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까지를 더하고 부대비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더해주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방금 얘기했던 시점 수정을 해줍니다. 100분의 125를 한다든지 1.05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눌기는 반드시 연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제조다라 원가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연면적 나눠주면 이번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제곱미터당 제조다라 원가가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제조다라 원가는 직간이나 부대비를 더하고 일단 다 더한다. 두 번째는 100분의 125나 1.05의 이승 같은 걸 해서 시점 수정을 한다. 마지막에 뭐를 나눈다? 연면적을 나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적산가액을 구할 건데요. 적산가액을 구할 건데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제조다라 원가를 구하고 메모를 하신 다음에 빼, 나, 곱, 빼를 하시면 됩니다. 제조다라 원가를 구한 다음에 메모를 하시고 빼나고 빼. 참고로 제조다라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면 여기까지 감가총액이라 그래요.
감가총액. 여기다가 내용연수를 나누면 매년 감가액이 나옵니다. 매년 감가액. 여기다가 경과일수를 곱하면 감가누계액 그러기도 하고요. 감가수정액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제조단가를 빼주면 마이너스 적산가액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안 읽으시면 계산기 한번 조작에 적산가액까지 구해집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나 곱빼 하시면 적산가액 한 방에 구해집니다.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 메모하시고 나중에 빼야 되니까 빼나 곱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해준다고요? 빼, 나, 곱, 빼 하시면 적산가액 한 방에 튀어나옵니다. 클리어. 혹시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 시험에 한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정률법으로 적산가액 구하라 그러면 제, 잔, n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이 70% 80% 뜰 거야. 0.7에 0.8에 2년 전일 때는 2승 해주면 되고요. 3년 경과했을 때는 3승 때려주면 됩니다. 제잔 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n은 n승이니까. 그래서 제잔 n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달 원가 잔가율 n승,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잔가율의 n승, 제잔 n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How are you? 이런 느낌이에요. 뒤끝을 올려야 되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느낌. 제잔 n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우리 길 가다 만났어요? 제잔 n 이런 느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이런 느낌. 제잔 n 이런 느낌이 정률법 적산가액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수익환원법은요. 수익가액 구할 때 순영업소득을 환원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연습 좀 합시다. 토지 환원율이 5%예요. 건물 환원율이 10%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40대 60이다. 그러면요. 암산입니다. 5, 4, 2, 16, 6 두 개 더하면 8%가 이 부동산의 환원율입니다. 이걸 암산하시면요. 정말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번 해볼까? 토지 5.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건물 7.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30대 70. 이렇게 합니다. 암산 53, 1.5, 77에 4.9. 이 부동산의 환원율은 6.4%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53, 1.5, 77에 4.9. 두 개 더하면 6.4가 이 부동산의 환원율입니다. 이걸 미리 구해놓고요. 가능 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시면 됩니다. 공실 빼면 유효총소득 나오고요.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고요. 환원율로 미리 구했던 환원율을 나눠주시면 수익가액이 한 방에 나옵니다. 가능총소득에다가 나 뭐 빼죠? 공실 빼고요. 유효 구하고 영업경비 빼고요. 순영업소득 구하고 환원율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나 하실 때는 뭐가 나오고요? 수익가액이 나오고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나 곱빼 하면요. 적산가액이 튀어나옵니다. 가능총소득의 빼나 수익가액, 제조달 원가 빼나 곱빼 수익가액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환원율입니다. 저는 이거 좀 추천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환원율은 시험에 나올 때 환원율 그러기도 하고요. 자본환원율 그러기도 하고요. 종합자본환원율 그러기도 합니다. 친절한 출제위원은 영어로 cap rate라고 해요. capitalization rate라고 해서 cap rate 이렇게 영어 단어를 주기도 합니다. 일단 환원율 더하기요. 그러면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이 기본값이고요. 자본수익률을 각각 할인율, 순수율 그러기도 합니다. 자본회수율을 각각 상각률, 위험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왼쪽 세트 3개랑 오른쪽 세트 3개 중에서 하나씩 더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나누기요, 나누기. 나누기는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에다가 가격을 곱한 값이 아닙니다. 순영업소득에다가 가격을 나눈 값입니다. 세 번째 곱하기요. 환원율은 저부대 곱하시면 됩니다. 저부대. 저당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죠? 앞에서 DCR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 그랬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래서 시험에서 저당상수를 줍니다. 대부비율을 줍니다. 부채 감당률을 안 줍니다. 뭘 준다고요?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줍니다.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나누어가지고 부채 감당률을 구하고 저부대 3개를 곱하면 됩니다. 너 어느 부대 나왔지? 나 저부대 나왔어. 군대 갔다 오셨어요? 나 저부대 나왔어. 저부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부대 나왔지? 나 저부대 나왔어. 그래서 환원율 더하기요.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순수이율 더하기 위험률. 환원율
나누기요? 순영합소득 나누기 가격. 환원율 곱하기요? 저부대.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요거는 아까 내가 미리 했어. 토지 5, 건물 10,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 40대 60. 어떻게 하기로 했어? 5, 4, 2요. 16, 6이요. 다음엔요, 8%.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환원율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저부대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부대가 올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I say 상가는 you say 순부저. I say 환원율, you say 저부대. 왜 이걸 같이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있는 이 부가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부채 감당률입니다. 상가는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저당상수를 나누어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고요. 환원율은 저부대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상가는 순부저, 환원율은 저부대. 상가는 순부저, 환원율은 저부대. 상가는 환원율은 상가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 공식 총 18개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험 가시는 길에 18개 공식은 꼭 챙겨서 가시고요. 제 강의도 한번 2번 정도 반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안 남기더라고.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영상 보기도 해주시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하셨고 필수 공식 18선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